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밤 11시 서울 강남의 한적한 이면도로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졌다. 빗줄기가 너무 거세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차들은 하나둘 속도를 줄이며 지나갔고 보행자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가로등 아래 쓰러진 노인이 있었다. 온몸이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채 이마에서는 선혈이 흘러내렸다. 피는 빗물과 섞여 도로 위로 번져갔다. 노인은 몸을 잔뜩 움츠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차들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바로 그때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더유, 이민주는 헬멧을 벗으며 황급히 오토바이에서 내렸다. 26살 청년. 찢어진 비옷 사이로 젖은 티셔츠가 드러났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주는 노인에게 달려갔다. 무릎을 꿇고 노인의 몸을 흔들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띠링띠링 호주머니 속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고객님이라는 글자와 함께 5개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다. 배달이 늦으면 민준의 손이 멈췄다. 오늘 이미 2번이나 경고를 받았다. 한 번만 더 늦으면 해고다. 이 일을 잃으면 월세도 못 낸다. 하지만 아니야. 민주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사람이 먼저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민주는 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외쳤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민주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구한 이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잠깐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계속 듣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출근길인가요? 아니면 잠들기 전인가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한 청년의 작은 선택이 어떻게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믿기 힘든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볼까요? 폭우 속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민준.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PH thiết lúc nền vơ 801.000 từ. 그날 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민준이라는 청년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준, 26살. 그는 서울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방 크기는 겨우 3제곱미터, 문을 열면 침대가 있고 침대 옆에는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먹다만 라면 1개, 냉장고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공용 냉장고가 복도에 있었지만 민주는 그 안에 넣을 게 없었습니다. 매달 월세는 35만 원. 민준의 한 달 수입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일을 많이 하면 조금 더 벌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대충, 밥도 거르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첫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배달, 점심 배달, 저녁 배달. 하루에 3회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때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웠고 저녁은 대부분 굶었습니다. 밤 12시가 되어서야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축 늘어졌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매일 밤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민준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이 5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이 8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민준은 수원의 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18살이 되자마자 독립했습니다. 보육원에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의 지갑 속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색이 바랜 사진. 아름다운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은 그분을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8살 때 그 끔찍한 사고 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민준의 손에 쥐어져 있던 사진. 누군가 준 것인지 아니면 민준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 사진을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구해준 천사 같은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준은 가난했지만 마음은 부자였습니다. 매달 수입에서 10만 원씩을 떼어 자신이 자란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곳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처럼 외로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덜 배고팠으면. 민준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의 한 대저택, 성진그룹 박동욱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62살의 박동욱 회장.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수조 원에 달했고 그가 운영하는 기업은 수만 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택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300평이 넘는 넓은 집. 하지만 그 안을 채우는 건 박 회장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가정부와 운전기사가 있었지만 그들은 낮에만 왔다가 저녁이면 떠났습니다. 밤이 되면 박 회장은 혼자였습니다. 넓은 거실, 텅 빈 식탁. 저녁 식사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가끔 비서가 회식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박 회장은 언제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네. 혼자 먹겠네. 박 회장의 서재에는 먼지가 쌓인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사진. 그의 아내 송혜진이었습니다. 18년 전에 세상을 떠난 박 회장의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매일 밤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소. 돈은 많지만 당신이 없으니 아무 의미가 없소. 박 회장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혜진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혜진이 떠난 후 박 회장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회의, 결제, 출장. 쉬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외로움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박 회장은 종종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은가.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가난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 한 명은 부유하지만 외로운 노인. 두 사람은 결코 만날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묘한 법입니다. 그날 밤 폭우 속에서 두 사람의 인생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민주는 쓰러진 노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고객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배달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은 노인을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노인의 몸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찢어진 비옷을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해.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남구 청담동 이면도로에 노인분이 쓰러져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네, 출동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10분. 민주는 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안 돼. 10분은 너무 길어.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릴게요. 민주는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노인의 몸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민주는 노인을 오토바이에 태웠습니다. 노인을 앞에 앉히고 민준이 뒤에서 꽉 잡았습니다. 버티세요, 할아버지. 곧 병원 도착합니다. 오토바이는 폭우를 뚫고 달렸습니다. 응급실 입구. 민주는 노인을 안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여기요. 간호사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의사가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응급 처치해야 합니다. 노인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밖에 남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추웠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배달의 말림이었습니다. 주문 취소, 배달원 평점 하락, 경고, 누적 3회.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민주는 그렇게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 아닙니다.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환자분은 심한 탈진과 저체온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괜찮으신 건가요? 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이면 깨어나실 거예요. 다행이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혹시 환자분 신원을 아시나요? 아니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쓰러져 계셔서.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죠. 민주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3시. 이제 가봐야겠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아침 배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지갑이 노인의 침대 옆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박동욱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쓰러졌었지. 박 회장은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폭우 속에서 걷다가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군요. 괜찮으세요? 내가 어떻게 여기 온 거지? 어젯밤에 젊은 청년분이 회장님을 업고 오셨어요. 오토바이로 직접 모셔왔다고 합니다. 청년, 박 회장은 놀랐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어디 있나? 그게 새벽 3시쯤 가셨어요. 회장님이 괜찮다는 말을 듣고는 일하러 가야 한다며. 뭐라고? 박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청년, 이름이라도 알아? 죄송합니다. 신원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다만 간호사는 침대 옆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이 지갑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마 그 청년 것 같은데. 박 회장은 지갑을 집어 들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곳곳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몇 장의 1,000원짜리 지폐와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이민준. 박 회장은 신분증을 보았습니다. 26살 청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쪽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사진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사진이 반쯤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 환한 미소. 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지만 그는 지갑을 함부로 뒤지지 않았습니다. 남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을 찾아야 해. 박 회장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지갑을 돌려줘야 하고, 그리고 제대로 감사를 표해야겠어. 네, 회장님, 신분증이 있으니 연락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박 회장은 지갑을 소중히 쥐었습니다. 고맙네, 민준 씨.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한편 민준은 그날도 배달을 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민준 씨, 어제 3건 취소했죠? 이번 달 급여에서 30만 원 차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있을까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살았겠지.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걸로 됐어. 민준은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오늘도 배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그 노인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는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 18년 전 수원으로 가는 길.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박동욱은 아내 송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 그는 44, 혜진은 39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 보육원 아이들에게 선물 전해주고 금방 올게요. 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파란색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선물한 그녀가 가장 아끼는 목도리였습니다. 꼭 점심 전에 돌아와요. 같이 밥 먹어야죠. 그럼요, 우리 당신이 해준 된장찌개 먹어야죠.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는 선물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장난감, 옷, 책, 그리고 간식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박동욱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진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수원 보육원. 아줌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송혜진은 보육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혜진은 매달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예쁜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선물 가져왔어. 혜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장난감이다. 새 옷이에요. 한 아이가 혜진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줌마, 저예요. 민준이에요. 혜진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준아, 안녕. 오늘은 뭐 갖고 싶어? 저는요, 아줌마가 계속 여기 와주시면 돼요. 민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 모두 안 계셨습니다.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래, 아줌마가 자주 올게. 약속할게. 혜진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보육원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사모님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이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해주니까요. 혜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아이들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자, 민준아, 이거 받아. 혜진은 민준에게 작은 공책과 연필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내 꿈을 그려봐. 아줌마가 다음에 와서 볼게. 네, 감사합니다. 민준은 공책을 꼭 안았습니다. 오후 2시, 혜진은 보육원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얘들아, 아줌마 다음 달에 또 올게. 네, 안녕히 가세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진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출발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가주세요. 차는 보육원을 떠났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도로 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거세게 내렸습니다. 사모님, 눈이 너무 많이 오네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꽝꽝. 맞은편에서 대형 트럭이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었습니다. 사모님, 위험해요. 운전기사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너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조! 충돌음이 울렸습니다. 차는 도로 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나무에 부딪히며 멈췄습니다. 차 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운전기사는 가까스로 의식을 유지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뒷좌석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차문이 찌그러져 그녀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먼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아, 아이. 네? 사모님? 저기, 아이가. 혜진의 눈이 차밖을 가리켰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 위에 작은 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와 혼자 눈길을 걷고 있다가 차 사고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구해요.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사모님이 더 위험합니다. 아니에요. 제발, 아이를. 혜진은 간신히 차문을 밀어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그녀는 차 밖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며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민준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줌마가 있어. 그녀는 자신의 파란색 목도리를 벗어 민준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구급차, 누가, 구급차를. 혜진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도로 가장자리,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혜진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1시간 후 병원, 환자 이송 완료. 빨리 응급실로. 박동욱은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혜진아, 혜진아. 의사가 그를 막았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내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말해요. 박동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뭐라고요? 사모님께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병원에 오셨다면 살릴 수 있었는데 사모님께서 다른 아이를 먼저 구하시느라 박동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는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혜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여보, 박동욱은 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왜 그랬어? 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됐어. 왜 남을 먼저 구한 거야? 박동욱은 울부짖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모님께서 구하신 아이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아이? 네, 8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사모님이 끝까지 그 아이를 보호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박동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아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내는 죽었는데 그 낯선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야 해. 이름이라도. 죄송합니다. 혼란 속에서 아이의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갔다는 것만 박동욱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그날 이후 박동욱은 그 아이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은 이사를 갔고 기록은 분실되었습니다. 박동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내가 낯선 아이 때문에 죽었다. 같은 시각, 다른 병원, 작은 병실, 8살 민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줌마. 하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얘야, 깨어났구나. 괜찮니? 아줌마는, 예쁜 아줌마는 어디 있어요? 아줌마, 저를 구해주신 파란 목도리 하신 간호사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얘야, 그분은, 간호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만 네 옆에 있었어. 아마 그분 것인가 봐.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진 사진. 아름다운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자도 있었지만 사진이 찢어져 얼굴이 반쯤만 보였습니다.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민주는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이분은 천사예요. 민주는 그날 이후 그 사진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천사. 자신의 어머니처럼 생각한 분. 하지만 민주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구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18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그날 밤 폭우 속에서 PH6 TH số thác đàng ô Đức 801.000 từ. 사흘 후 민주는 배달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민준 씨 맞으십니까? 저는 성진그룹 비서실의 강민호라고 합니다. 네, 성진그룹이요? 민주는 놀랐습니다.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성진그룹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민준 씨를 찾고 계셨습니다. 사흘 전 회장님을 구해주신 분이 이민준 씨시죠? 아,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셨어요? 네,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회장님 댁으로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저, 별일 아니었는데요. 회장님께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민준 씨 지갑도 찾으셨습니다. 아, 제 지갑.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갑이 없어진 걸 알고 있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럼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 박동욱 회장 저택. 검은색 벤츠가 민준을 데리러 왔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차에 올랐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자신이 이런 고급차에 타는 게 어색했습니다. 30분 후 차는 거대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저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와, 3층짜리 대저택. 정원에는 분수가 있었고 입구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민주는 평생 이런 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서 강민호가 인사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낡고 해진 운동화였습니다. 비서의 반짝이는 구두 옆에 놓인 자신의 신발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민주는 비서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소파는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이었습니다.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 씨, 박동욱 회장이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장님, 민주는 황급히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인사해야죠. 박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겁니다.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주는 손을 저었습니다. 박 회장은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앉게.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지갑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자네 지갑일세. 병원에 떨어져 있었네. 아, 감사합니다. 민준은 지갑을 받아들었습니다. 얼른 지갑을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다행이다. 있네.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낡은 사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준은 돈이 아니라 사진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민준 씨, 내가 자네에게 보답하고 싶네. 박 회장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5천만 원이 있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일자리도 제공하겠네. 자네 같은 인재가 배달 일을 하는 건 아깝네. 민주는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래, 자네는 내 목숨을 구했네. 이 돈으로 새 출발을 하게. 민주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5천만 원. 자신의 1년치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고시원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민주는 봉투를 도로 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박 회장은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저는 돈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민주는 똑바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와야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돈으로 보답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박 회장은 민준의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 비서 강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저 청년. 혹시 일부러 가난한 척하는 건 아닐까요? 나중에 더 큰 걸 노리는 거죠. 박 회장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강 비서, 그런 말은. 회장님,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쉽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강민호는 민준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럼 지갑만 받고 가도 될까요? 민준은 일어섰습니다. 박 회장은 망설였습니다. 강 비서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민준 씨, 잠깐만. 박 회장은 민준을 붙잡았습니다. 저녁이라도 먹고 가게. 밥은 먹었나? 아직인데요. 그럼 같이 먹세. 내가 혼자 먹기 외롭거든.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민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 스케줄이 괜찮네. 오늘은 좀 쉬겠네. 박 회장은 민준을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강민호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에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어. 식당, 긴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민준은 놀랐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 음식들이었습니다. 편하게 먹게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민준을 관찰했습니다. 민준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눈이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세상에 대한 순수한 놀라움이었습니다. 민준 씨, 가족은 있나? 아니요, 혼자입니다. 그럼 외롭겠네.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민준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박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나? 회장님,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자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네. 자네가 자격이 있으니 주는 거네.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회장은 민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 정말 순수하구나. 강 비서 말이 틀렸어. 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 청년을 더 알아봐야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지갑 속 그 사진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그 사진이 왜 그렇게 익숙한지. PHN7 khủng hoảng cao trào 1000, 1200 từ.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아까 지갑을 받을 때 사진을 먼저 확인하더군. 그 사진이 그렇게 중요한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사진 속 분이 누군가?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분이 저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민준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 회장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콰당 박 회장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찻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회장님, 강민호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박 회장은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환한 미소, 파란색 목도리. 이게 내 아내야. 네? 민주는 놀랐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박 회장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진 속 여인, 내 아내, 송혜진이네. 18년 전에 세상을 떠난.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자네, 이 사진을 어디서 구했나?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제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이 사진이 제 손에 있었어요. 8살. 교통사고. 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자네가 그 아이인가? 무슨 18년 전 겨울 수원으로 가는 길 내 아내가 한 아이를 구하고 세상을 떠났네. 그 아이를 나는 평생 찾았네.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네였어. 자네가 그 아이였어. 민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이분이 정말 저를, 그래, 내 아내가 자네 목숨을 구하고 세상을 떠났네.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잠깐만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건가?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회장님을 구해준 청년이 우연히도 사모님이 구하신 바로 그 아이라니요. 그게 무슨, 회장님, 이건 분명 계획된 거예요. 강민호는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이 청년이 일부러 회장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사모님 사진을 어디선가 구해서 이런 거짓말을 꾸민 거죠. 무슨 소리야?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럼 증명해봐요. 18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강민호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꾼들 많습니다. 부자 앞에 일부러 나타나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꾸며내고 돈을 뜯어내죠.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까 5천만 원을 거절한 것도 다 계획이었죠? 더 큰 걸 노리는 거 아닙니까?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강 비서. 하지만 회장님, 사모님 사진은 옛날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누구든 구할 수 있어요.
이 청년이 그걸 이용한 겁니다. 강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외로우신 걸 이용해서 사모님 이야기를 꺼내서 회장님 마음을 움직이려는 거예요. 박 회장은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보았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 진실인가?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믿어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이분이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평생 이분을 제 어머니처럼 생각하며 살았어요. 어머니처럼? 강민호가 비웃었습니다. 그것 봐요, 회장님. 이제 슬쩍 유산을 노리는 거예요. 사모님의 아들인 척 하려는 거죠. 아니에요, 저는. 증거를 대봐요. 당신이 정말 그 아이라는 증거를요.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18년이 지났습니다. 병원 기록도 보육원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못 되는군요. 강민호는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세요. 뭐? 민주는 놀랐습니다. 회장님, 민주는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네, 민준 씨. 하지만 확인이 필요하네. 강 비서 말대로 조사를 해봐야겠네. 회장님, 저는 정말 일단 돌아가 주게. 조사가 끝나면 연락하겠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절망했습니다. 회장님, 경비원 2명이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놓아요. 저는 정말 거짓말 안 했어요. 민주는 발버둥 쳤습니다. 회장님, 제 말을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은 민준을 끌고 나갔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민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야? 민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눈물이 빗물과 섞였습니다. 민주는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저택 안, 서재, 박 회장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혜진아,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 청년이 정말 그 아이일까? 그는 민준의 눈을 떠올렸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 거짓말쟁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 비서 말도 맞아. 증거가 없어. 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마치 하늘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 민준의 방. 민준은 젖은 옷을 입은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정말 저를 구해주신 분이었어요. 민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는 울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그들을 만나게 했지만 오해가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과연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요? 밤 12시, 박 회장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민준의 얼굴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 그 절규, 그 눈물, 거짓말쟁이의 눈이 아니었어. 박 회장은 일어났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는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18년 전 아내의 사고 관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 바랜 글씨, 병원 기록들. 박 회장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분명 여기 어딘가에.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박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경찰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구겨져 있고
맨 뒤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구조된 인원 이명, 송혜진 39세 사망, 이민준 8세 부상. 이민준, 박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아, 민준이가 정말 그 아이였어.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강 비서가. 박 회장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호, 당장 내 서재로 와. 네, 지금 새벽 1시인데요. 당장 오라고 했어. 10분 후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 회장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 강민호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자네가 숨긴 거지? 회장님, 18년 전 사고 기록이야. 이민준이라는 아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자네가 이걸 일부러 깊숙이 숨겨놓은 거지? 강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그랬나? 대답해. 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자네는 무고한 청년을 사기꾼으로 몰았어. 왜 그런 짓을 했나? 저는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청년을 아들처럼 대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뭐? 저는 회장님의 조카입니다. 회장님께 자식이 없으시니 언젠가는 제가 회사를 물려받을 줄 알았습니다. 부회장 자리도 제 것이 될 줄. 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몰아낸 거야?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네가 감히. 박 회장은 책상을 쳤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해쳤어. 내 아내가 목숨 걸고 구한 그 아이를. 회장님, 당장 나가. 자네는 해고야. 회장님, 제발. 강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안 돼. 나가. 박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3시, 박 회장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거야. 그는 사고 기록을 다시 보았습니다. 민준이를 의심했어. 내 아내가 구한 그 아이를.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박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 그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됐네. 내가 직접 운전하겠네. 박 회장은 차키를 들고 차고로 갔습니다. 검은색 벤츠.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박 회장은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고시원. 민준아, 어디 있니? 차는 빗속을 달렸습니다. 새벽 3시 반.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곧 갈게. 박 회장의 눈에는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18년 전 아내가 구한 그 아이. 이제 그는 그 아이를 지킬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고시원 앞. 새벽 4시. 검은 벤츠가 낡은 고시원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그를 적셨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3층 305호. 그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낡은 계단. 삐걱거리는 소리. 좁은 복도. 박 회장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드디어 305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회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민준아, 나야.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민준은 바닥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지? 새벽 4시에. 민준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 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준아,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왜 여기? 민준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박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은 황급히 박 회장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회장님, 자네 말이 맞았어. 자네가 정말 내 아내가 구한 그 아이였어. 박 회장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고 기록을 찾았네. 18년 전 이민준 8살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 민준은 서류를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래. 자네는 내 아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그 아이야. 자네는 혜진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박 회장은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자네를 의심해서, 자네를 쫓아내서. 민준도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민준은 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못 대서, 회장님을 힘들게 해서. 아니야, 잘못은 내가 했어. 두 사람은 좁은 고시원 복도에서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네? 이제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나도 혼자가 아니고. 박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아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 자네를 이제 내가 지킬 거야. 자네가 원한다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박 회장은 민준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아들아. 박 회장의 저택 다음 날 아침, 민준은 깨끗한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낯선 방.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일어났구나. 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있었습니다. 잘 잤니? 네, 아버지. 민준은 아직 어색했지만 아버지라는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자네에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따라와. 두 사람은 서재로 갔습니다. 박 회장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혜진이의 물건들이야. 상자를 열자 사진들과 비디오 테이프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박 회장은 오래된 비디오를 틀었습니다. 화면에 송혜진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카메라 그만 돌려요. 혜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 파란색 목도리.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분이, 그래, 자네를 구한 그분이야. 영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혜진은 보육원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함께 웃고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처럼 느껴져요.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분이 정말 혜진이는 자식을 가질 수 없었어. 그래서 보육원 아이들을 더 사랑했지. 특히 자네를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어. 박 회장도 울었습니다. 자네를 보면 혜진이가 보여. 혜진이의 따뜻한 마음이 자네 안에 살아있어. 민주는 화면 속 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박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민준아, 이제부터 이 집이 자네 집이야. 박 회장은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들었습니다. 민준의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은색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 우리 집 거실에 걸어두자. 혜진이가 지켜보실 수 있게. 네. 박 회장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햇살이 비쳤습니다. 혜진아, 박 회장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찾았어. 당신이 마지막까지 지킨 그 아이를. 이제 내가 잘 돌볼게. 약속할게. 민준도 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8년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잃어버린 인연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 민준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거실, 하인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소개할 사람이 있네. 박 회장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민준,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우리 집 식구야. 하인들은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련님, 환영합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박 회장은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천천히 적응하면 돼. 여기가 이제 자네 집이니까. 네,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18년 만에 두 외로운 영혼이 마침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석 달 후 봄,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서울 거리는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회의실. 그렇다면 이번 분기 목표는 민준이 앞에 서서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이 과장님.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배달원이었던 그가 이제는 성진그룹 기획팀 과장이었습니다. 물론 박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경영학을 배우고 회사 업무를 익히고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 회장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민준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특별한 곳에 가자. 어디요? 곧 알게 될 거야. 저녁 수원 보육권. 송혜진 재단 개소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송혜진 재단 아이들에게 희망을. 민준과 박 회장은 보육원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이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늘부터 송혜진 재단이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학비도, 생활비도, 그리고 여러분의 꿈도 지원할 거예요. 박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이 재단은 제 아내를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여러분 같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저씨, 저도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민주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물론이지, 나도 이뤘는걸. 너도 할 수 있어. 아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민주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날 저녁 박 회장 저택. 민준아, 저녁 먹자. 박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와, 아버지가 직접 요리하셨어요? 그럼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를 끓였어. 혜진이가 좋아하던 거야. 민주는 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따뜻한 밥,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마주보며 웃는 두 사람. 이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너무 행복해. 네가 있어서. 저도요. 아버지가 계셔서.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박 회장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혜진이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창문 너머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꽃잎이 날렸습니다. 다음 날 묘지 민준과 박 회장은 송혜진의 묘 앞에 섰습니다. 하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예요, 민준이에요. 어머니가 구해주신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저 이제 행복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박 회장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야. 당신이 마지막까지 지킨 그 아이. 이제 내가 잘 돌보고 있어. 걱정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혜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희는 잘 지낼게요. 민주는 일어서며 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가요. 그래, 가자.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햇살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송혜진의 사랑이 두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18년의 기다림 끝에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민준과 박 회장의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입니다. 민준이 폭우 속에서 낯선 노인을 구한 그 작은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